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자식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밤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명절 준비를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딸아이 수진이와 사위가 주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듣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집값 이야기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엄마 집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팔면 얼마나 나올까? 준호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글쎄, 근처 시세 봤더니 3억 정도는 나올 것 같던데. 어차피 나중에 우리 돈 아니야? 수진이었습니다. 제 딸아이였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물이 쏟아졌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쓰시든 나중에 우리한테 주시든 똑같은 거잖아. 근데 요즘 또 돈 달라고 하시면 어쩌지? 지난번에 150만 원 드렸잖아. 나도 1000만 원 보냈는데. 사실 그 돈 아까워. 어차피 우리 거 될 건데 왜 미리 빼가시는 건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온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일을 하던 날들, 제 노후 자금 3천만 원을 통째로 내어주던 순간, 허리가 아파도 손주를 돌보던 시간들, 친구한테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아이들한테 보내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결국 아이들 눈에는 자기들 것을 미리 빼간 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쏟아진 물만 바라봤습니다.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개가 다 젖도록 울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가장 외롭고 비참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완전히 다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식과의 관계까지 바꿔놓았습니다.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바닥에서 다시 일어났고 어떻게 자식들의 태도를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시라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2아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들 아침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밤늦게 잠들기 전까지 온통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딸아이 수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수진이가 학원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간다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딸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2시간 일찍 나가서 2시간 더 벌면 학원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또 어땠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작은 음식점을 차리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 3천만 원을 통째로 내어주었습니다. 엄마, 이 돈 꼭 갚을게요. 장사 잘 되면 제일 먼저 갚을게요. 준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갚는다는 소리냐고 부모 자식 간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돌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것이 곧 제가 잘 되는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수진이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수며 예단이며 모든 것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위 될 사람 집안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딸아이 신혼집 전세 자금까지 보태주었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딸아이가 시집살이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 통장에는 고작 2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모은 돈이 200만 원.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회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으니까요. 손주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 바빠졌습니다. 수진이가 직장을 다녀야 한다며 아이를 봐달라고 했을 때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딸네 집으로 가서 손주를 돌보고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밤에 잠을 설쳐도 다음 날이면 또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네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언제든 달려갔습니다. 주말에도 손주들을 데려다가 재웠습니다. 제 시간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식들과 손주들의 편안함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저를 더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식들 곁에 항상 있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부모의 역할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너무 미묘해서 제가 예민한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는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수진이와의 통화 패턴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별일 없어도 그냥 안부를 묻고 싶어서 전화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진이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만 받았습니다. 그마저도 통화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한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전화하나 싶어서 연락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딸아이 쪽에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뭔가 필요할 때는 연락이 왔습니다. 손주 봐달라는 부탁, 반찬 좀 해달라는 요청,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 그럴 때만큼은 전화가 금방 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달려갔습니다. 딸아이가 저를 찾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준호는 더 심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부터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명절이나 제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겨우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마저도 며느리가 챙겨서 오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혼자서는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아이들에게 연락했을 텐데 그날은 혼자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석 달 동안 제가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 쪽에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석 달입니다. 석 달 동안 자식들은 제가 잘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제 존재조차 잊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준호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더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가게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몇 달 만에 받는 전화가 돈 부탁이라니. 하지만 저는 또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고. 준호는 1,000만 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통장에 남은 돈을 계산했습니다. 8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친구한테 200만 원을 빌려서 준호에게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고는 또 연락이 끊겼습니다. 돈은 받았는지 잘 쓰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저는 묻지 못했습니다. 괜히 재촉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수진이도 비슷했습니다. 손주 생일 파티를 한다며 돈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한테 빌린 돈도 갚지 못한 상태였지만 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보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더 많이 내어줄수록 자식들이 저를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더 많이 줄수록 자식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고마워하는 기색조차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노년 부모의 60% 이상이 정서적 소외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제공할수록 오히려 정서적 거리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연구 결과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잘해줘야 한다고, 더 베풀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갖 핑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식들을 변호하고 제 자신을 위로하려고 애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잖아. 수진이도 회사 다니느라 정신없을 거야.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가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젊었을 때 그랬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준호가 돈을 빌려간 후 석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갚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가 보다. 준호도 힘들 텐데 내가 재촉하면 안 되지. 친구한테 빌린 2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도 저는 준호한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힘들까봐, 제가 돈에 집착하는 엄마로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경로당에서 친구 명순이를 만났습니다. 명순이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었지만 정작 연락은 뜸한 상황이었습니다. 명순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매정한지 모르겠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요즘 세상이 그런 거야. 다들 각자 살기 바쁘잖아. 명순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요즘 젊은 세대는 원래 그렇다고,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시대가 변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 질문에 답을 내리기가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 잘못이라면 지난 수십 년의 시간이 모두 헛된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외면했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떠올리거나 자식들이 어렸을 때 행복했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수진이가 처음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뻐하던 모습, 준호가 처음 사업이 잘 됐다고 전화했을 때의 설렘.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면 지금의 불편함이 조금은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위안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 불편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 하나가 눈덩이처럼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손주 유치원 입학금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50만 원.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7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또 다른 친구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친구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돈을 건넸지만 친구의 눈빛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친구도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걸까요? 자식들한테 계속 퍼주는 어리석은 엄마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선택한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식들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애들이 좀 더 자주 연락하면 좋을 텐데. 그래도 나중엔 알아주겠지. 지금은 바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점점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자신도 믿지 않는 말을 억지로 되뇌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속으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외면했던 순간 말입니다. 저는 그 외면이 결국 더 큰 상처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자기 합리화와 외면으로 버티던 1년. 그러던 어느 날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은 늘 제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차례 준비며 음식 준비며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명절만큼은 아이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1년에 몇 번 안 되는 그 소중한 시간을 위해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고 밤늦게까지 전을 부쳤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수진이네 가족이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손주들이 제 품에 안기는 순간만큼은 모든 고생이 잊혀졌습니다. 준호네 가족도 곧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식들과 손주들. 집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자식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주방까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와 준호가 요즘 집값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 집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팔면 얼마나 나올까? 준호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게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던진 말이었습니다. 글쎄, 근처 시세 봤더니 3억 정도는 나올 것 같던데.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 돈 아니야? 엄마가 지금 쓰시든 나중에 우리한테 주시든 똑같은 거잖아. 수진이었습니다. 제 딸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심하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러게. 근데 엄마가 요즘 또 돈 달라고 하시면 어쩌지? 지난번에 150만 원 드렸잖아. 나도 1000만 원 보냈는데. 사실 그 돈 아까워. 어차피 우리 거 될 건데 왜 미리 빼가시는 건지. 준호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지금 제 돈을 아깝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엄마 통장에 그대로 놔두시면 좋겠어. 우리가 나중에 받을 때 손해보지 않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낸 돈들이 떠올랐습니다. 학원비, 대학 등록금, 사업자금, 혼수, 전세금, 손주 유치원비. 그 모든 돈들이 결국 아이들 눈에는
자기들 것을 미리 빼간 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보낸 그 돈들, 제 허리가 아파도 손주를 돌본 그 시간들,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했던 그날들,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던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죄책감도 미안함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마치 자기들 권리를 이야기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사위가 주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해진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너무나 넓게 느껴졌습니다. 침묵이 귀를 찢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껏 부정하고 외면했던 진실을, 자식들이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진 것 때문에 연락했다는 것을, 제가 부모가 아니라 그저 돈 나오는 기계처럼 여겨졌다는 것을.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베개가 다 젖도록 울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제가 마침내 진실을 마주했으니까요. 그날 밤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나니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통장을 펼쳐보니 숫자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잔액 73만 원. 67년을 살아온 사람의 통장 잔고가 73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제가 혼자 일하며 모은 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이들 학비로, 사업 자금으로, 손주 용돈으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제 집도 돌아봤습니다. 자식들이 3억이라고 평가하던 그 집. 하지만 그 집에는 담보대출이 잡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신혼집 전세금 보태주려고 받은 대출 1억 5천만 원. 아직도 원금이 1억 2천만 원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 순수 자산은 1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3억이 아니라요. 매달 대출 이자로 5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기초연금 30만 원으로는 이자도 못 갚는 형편이었습니다. 제 몸도 돌아봤습니다. 허리는 손주를 돌보느라 망가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비가 없어서 진통제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무릎도 좋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저는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이 신경 쓰지 않을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돈도, 시간도, 관심도 단 한 번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기만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했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말하면 아이들이 병원비를 낼까요?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와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귀찮아할까요? 자기들 몫을 축내는 엄마라고 생각할까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세어봤습니다. 친구들과의 여행, 제가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 새 옷 한 벌, 맛있는 음식 한 끼, 모두 아이들을 위해 미뤘던 것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잘 살면 그때 나도 편하게 살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살수록 오히려 저와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제가 더 많이 줄수록 아이들은 더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도 지키지 못한다. 그 말이 지금에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경계를, 제 한계를, 제 가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하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아이들의 ATM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돈이 나오는 기계, 감정도 없고 한계도 없는 그런 존재.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내어준 걸까? 그 질문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내어줬습니다. 제가 가진 것의 전부를 내어줬습니다. 심지어 제가 없는 것까지 빌려서 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많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도, 존중도,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였습니다. 저는 주기만 하고 아이들은 받기만 하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저는 점점 작아졌고 아이들은 점점 오만해졌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걸 내어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나는 무엇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솔직해졌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마움도 사랑도 존중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와 더 달라는 요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길을 걷다가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된 걸까? 처음에는 자식들을 원망했습니다. 배은망덕하다고, 몰인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태어날 때부터 나쁜 아이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수진이는 제 생일이면 용돈을 모아 카네이션을 사다 주었습니다. 준호는 제가 아프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곤 했습니다. 그때의 아이들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더 많이 줄수록 아이들은 덜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더 헌신할수록 아이들은 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제가 경계 없이 퍼주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경계 없이 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주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 영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자는 저와 달랐습니다. 자식들한테 필요한 것만 도와주고 자기 생활은 확실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애들한테 내 한계를 분명히 말해. 이만큼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이 이상은 안 된다고. 그래야 애들도 엄마를 함부로 안 대하더라고. 영자의 말을 들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식한테 어떻게 한계를 그을 수 있을까? 부모라면 당연히 전부 다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을 만든다는 것을, 경계가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착취를 만든다는 것을. 제가 수진이한테 돈을 보낼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이번엔 도와줄 수 있지만 다음엔 어려울 것 같아. 준호한테 돈을 빌려줄 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이건 꼭 갚아야 해. 나도 생활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미안해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한테 뭐가 필요하겠어? 너희들만 잘 지내면 돼. 그 말이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요?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메시지. 엄마는 언제나 주기만 하는 존재라는 메시지. 엄마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라는 메시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지나친 헌신은 오히려 상대방의 죄책감을 없애고 당연함을 만든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이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반복되면 그것이 정상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느낄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고마워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주고 또 주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제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시간을, 제 건강을, 제 노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를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저를 함부로 대하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손주를 돌보느라 허리가 아픈데도 계속 참았습니다. 제 아픔보다 며느리의 편안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뭘 배웠을까요? 엄마는 아파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엄마의 아픔은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제가 직접 가르쳤습니다. 엄마의 희생은 당연하고 엄마의 고통은 무시해도 된다고.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아이들에게 돈을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체면이나 제 신용보다 아이들의 요구가 더 중요하다고 행동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걸 보고 배웠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원하는 건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어떻게 저를 존중할 수 있었겠습니까?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존중해 줄 리 없습니다. 문제는 자식들의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만든 이 관계의 구조였습니다. 저는 주기만 하고 아이들은 받기만 하는 이 불균형한 구조. 그 구조 안에서 건강한 관계가 자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잘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경계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의존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애쓴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풀리지 않던 매듭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식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바뀌면 관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저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저를 존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겠다고. 제 한계를 지키겠다고. 제 존재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선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요. 첫 번째 변화는 이틀 후에 찾아왔습니다.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주 학원비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80만 원. 예전에 저였다면 바로 통장을 확인하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했을 겁니다. 친구한테 빌려서라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엄마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 이번엔 도와주기 힘들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섭섭해하지 않을까, 화내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어요, 엄마.
그럼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수진이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섭섭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는 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이렇게 간단한 거였구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준호가 주말에 손주를 맡아달라고 연락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그러겠다고 했을 겁니다. 제 약속이 있어도 취소하고 손주를 돌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일정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등산을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약속이었습니다. 준호야, 그날은 엄마가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다음 주는 괜찮은데. 네. 엄마가 무슨 약속이 있으세요? 준호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제가 약속이 있다는 말 자체가 낯선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약속보다 아이들 부탁을 항상 우선시했으니까요.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오래전부터 잡아둔 일정이야. 아, 그럼 어쩔 수 없죠.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준호도 수진이처럼 담담했습니다. 제가 거절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계속 작은 변화들을 실천했습니다. 돈 달라는 요청에는 제 형편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시간 내달라는 부탁에는 제 일정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절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제가 나쁜 엄마가 되는 건 아닐까? 자식들이 저를 미워하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거절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저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구의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함부로 부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6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권했습니다. 수술비는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들한테 말도 못했을 겁니다. 걱정시키기 싫다는 핑계로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이들이 귀찮아할까봐, 아니면 수술비를 내라고 할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허리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디스크가 많이 안 좋아졌대. 네. 엄마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수진이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진짜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수진이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꽤 오래됐어. 그동안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200만 원 정도래. 제가 드릴게요, 엄마. 준호랑 반반씩 낼게요. 빨리 수술 받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비로소 아이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비로소 아이들이 걱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한 척 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저를 도울 기회조차 없었던 겁니다. 제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주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아이들이 번갈아가며 찾아왔습니다. 수진이는 죽을 끓여왔고 준호는 병원비를 챙겼습니다. 손주들도 와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빨리 나으세요. 손주가 그렇게 말할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따뜻함이 이렇게 오래 숨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께서는 자식에게 도움을 청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항상 강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셨나요? 저는 이제 압니다.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랑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제 통장에는 600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1년 전 73만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였습니다. 아이들한테 주지 않고 제가 아껴 쓴 돈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연락할 때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또 돈 달라는 건 아닐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거절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미묘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돈 달라는 얘기도 아니었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예전에는 제가 먼저 전화해야만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쁘다며 급하게 끊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진이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제 건강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응,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손주 봐달라는 말 안 할게요.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주를 봐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말.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항상 당연하다는 듯이 손주를 맡겼었으니까요. 준호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제 집에 찾아왔는데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데 따뜻하게 입으세요. 새 패딩 점퍼였습니다. 제법 좋은 브랜드였습니다. 준호가 제게 선물을 사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결혼하고 나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호야, 이거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요, 엄마. 그동안 엄마가 저희한테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해준 것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저 당연하게만 여기는 줄 알았는데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탁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예전에는 엄마 토요일에 애 좀 봐주세요였습니다. 명령조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 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 일정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토요일? 그날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일요일은 괜찮아. 아, 그럼 일요일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감사해요, 엄마. 감사하다는 말. 예전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제게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이 제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수진이가 새 집으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미 결정하고 나서 통보하듯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엄마, 이사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집이랑 새 집 중에 어디가 더 나을 것 같으세요?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를 존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준호도 사업 고민을 상의했습니다. 예전에는 결정하고 나서 돈만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정 전에 제 조언을 구했습니다. 엄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경험을, 제 생각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단순히 돈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 선배로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족 심리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거리 유지가 관계 만족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경계가 무너지고 너무 멀면 정서적 단절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적절한 거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너무 붙어 있지도 않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 거리. 그 거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네 가족과 준호네 가족이 모두 제 집에 모였습니다. 제 생일도 아니고 명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고 싶다며 왔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수진이가 말렸습니다. 엄마 앉아 계세요. 저희가 할게요. 엄마는 푹 쉬세요. 며느리와 수진이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준호와 사위는 상을 차렸습니다. 손주들은 제 옆에 앉아서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부엌, 분주히 움직이는 아이들, 제 옆에서 제잘거리는 손주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해주고 모든 걸 감당할 때는 이런 광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물러서니 아이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도움을 청하니 아이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한계를 말하니 아이들이 이해했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이 무관심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거리가 있을 때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서로의 한계를, 서로의 소중함을 더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식사 후 수진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도 힘드셨을 텐데.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게요. 엄마 무리하지 마시고 힘들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1년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바뀌었고 그 변화가 관계를 바꿨습니다. 제가 저를 존중하기 시작하니 아이들도 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가까이 붙어서 경계가 무너진 건 아닌가요? 거리를 둔다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명절 밤처럼 텅 빈 거실이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년 전에는 외로움과 배신감에 울었다면 지금은 평화로움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가능했습니다. 관계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먼저 시작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67년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요. 좋은 부모는 모든 걸 다 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좋은 부모는 경계를 지키는 부모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부모입니다. 퍼주는 부모는 존중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당연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하지만 경계를 지키는 부모는 존중받습니다. 조금 주어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일정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통장 잔고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손주들이 더 자주 안기러 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떤 부모로 살고 계신가요? 혹시 저처럼 경계 없이 퍼주고만 계신가요? 자식들이 당연하게 여기는데도 계속 주고만 계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67세의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하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힘들 것 같아. 시간을 달라고 하면 제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날은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식들이 달라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식들이 원래의 따뜻한 모습을 되찾습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잘못된 관계 구조 속에서 잘못 배운 것뿐이니까요. 부모의 진짜 힘은 퍼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진짜 힘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부모가 자식에게도 존중받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부모가 자식과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은 1년 전 그날 밤 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아프더라도 현실을 직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자식들이 서운해할까봐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거쳐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경계를 지키세요. 자신을 존중하세요. 그러면 자식들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식 기억 속에 어떤 부모로 남고 싶으신가요? 모든 걸 다 해주었지만 당연하게 여겨지는 부모인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서 존경받는 부모인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은행 창구에 앉아 있다가 무심코 휴대폰을 꺼내서 통화 기록을 내리다가 손이 멈춘 적이 있으신가요? 정기 예금 만기가 되어서 은행을 찾았던 그날이었습니다. 직원분이 서류를 확인하시는 동안 잠시 기다리는 시간이 생겼는데 저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특별히 볼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고 그냥 손이 먼저 가더군요. 통화 기록을 내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 이름이 보였는데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오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걸요. 문자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 인사 한 번, 용건 한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고객님, 서류 다 됐습니다. 직원분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웃으며 대답했는데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 돈을 찾아서 뭘 하지? 누구한테 줄 것도 아닌데 아들한테 보탤 일도 이제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은행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서웠던 건 통장 잔고가 아니었고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아니죠. 친구한테는 창피해서 못하겠더군요. 아들한테 직접 말하는 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였을까? 언제부터 내 마음을 꺼낼 사람이 없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 한 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서 신발을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많이 챙긴 건가? 아니면 너무 조용히 있었던 건가?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집착하지 않았고 매달리지도 않았으며 그저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왜 이렇게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을까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졌고
아무 알림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시작을 천천히 돌아보려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연락을 안 해서가 아니라 기다리게 되면서 멀어진 관계가 있으신가요? 지난 1년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해보니 늘 제가 먼저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밥은 제대로 먹고 있니? 회사 일은 괜찮고? 물어보는 쪽도 저였고, 통화를 이어가는 쪽도 저였습니다. 아들 대답은 짧았습니다. 흥, 괜찮아. 잘 지내. 바빠. 그리고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다시 말을 꺼내지 않으면 그대로 끊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주말에 시간 있니? 건강은 괜찮고? 며느리는 잘 있고? 억지로라도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습니다. 전화를 끊는 쪽도 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좀 바빠서. 회의 들어가야 해서. 운전 중이라 위험해. 그럴 때마다 저는 빨리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 바쁜데 미안해. 조심해서 가.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허전했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차마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길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안부만 물었습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라. 명절 지나고 괜찮니? 요즘 잘 지내고 있니? 답장은 늦게 왔습니다. 때로는 이틀 후, 때로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네, 엄마도요. 괜찮아요. 바빠서 이제 봤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히 부담 줄까봐, 괜히 간섭한다고 생각할까봐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나 생일 때 짧게 인사만 했습니다. 건강 잘 챙기렴. 늘 고마워. 며느리도 짧게 답했습니다. 네, 어머니도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아들이 먼저 전화할까? 며느리가 안부라도 물어올까? 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면 답을 알 것 같았고 그 답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하는 게 덜 외로웠으니까요.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30년 동안 중장년층 부모와 성인 자녀 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연락의 70%는 부모가 먼저 시작했고 자녀가 먼저 연락한 경우는 30%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가 먼저 건 전화의 80%는 용건이 있을 때였습니다. 단순 안부를 묻기 위한 연락은 고작 20%였습니다.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울컥했습니다.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현실이라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먼저 연락해야 하는 걸까요? 언제까지 기다리는 쪽으로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너무 자주 연락해서 부담을 준 걸까요? 아니면 너무 적게 연락해서 관심 없다고 생각한 걸까요? 어느 쪽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횟수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늘 한쪽에서만 흘러가는 관심, 그게 문제였습니다. 지난 설날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서 좋은 고기를 골랐고, 나물도 골랐고, 과일도 한 박스씩 샀습니다. 손수레가 무거워서 허리가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 가족이 오는 날이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고 고기를 재워두고 과일을 깎아서 예쁘게 담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한참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허리를 한번 펴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가스비를 아끼려고 찬물로 빨리빨리 닦았습니다. 가스비가 아까워서 찬물로 씻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정오쯤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며느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저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래, 왔구나. 길 안 막혔니? 아이들이 저를 안았고 저는 세뱃돈을 챙겨줬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새 돈으로 넉넉하게 넣어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많이 먹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가끔 아이들 학교 이야기, 회사 이야기가 나왔지만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봐야 답하는 시기였고 제가 말을 멈추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며느리는 아이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많았습니다. 전 부친 팬도 씻어야 했고 냄비도 여러 개였고 접시며 젓가락까지 한참 걸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계속 씻었습니다. 설거지를 다 끝내고 나니 오후가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겠어. 차가 막히기 전에. 며느리도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잘 먹었어요. 건강하세요. 아이들도 인사를 하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렴. 애들 감기 조심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소파에 쿠션이 흐트러져 있었고 탁자 위에 과일 껍질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치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나? 좋았나? 아니, 좋았다기보다는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례하지도 않았고 불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사도 했고 밥도 잘 먹었고 가기 전에 건강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오늘은 당연한 하루였다는 걸요.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 설거지를 하는 것, 세뱃돈을 주는 것, 그 모든 게 당연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할 필요도 없고 도와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래왔으니까요. 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 당연함이 저를 지웠습니다. 제가 한 일들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새벽부터 허리 아프게 장을 보고 온종일 서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이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명절이 끝난 밤 조용해진 집에 혼자 앉아 계실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심리학자 수전 핑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학대가 아니라 무관심에서 온다.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외로움이다. 그날 저는 그 말을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피곤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또 이럴까?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이렇게 반복될까? 그렇다면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 복잡했습니다. 아들에게는 그래도 편하게 말할 수 있었지만 며느리에게는 한마디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기분 나쁘게 들릴까봐, 혹시 간섭한다고 생각할까봐 입을 다물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전화로 들었는데
걱정이 되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 괜찮니? 병원 갔니?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네, 갔어요. 괜찮대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약은 잘 먹이는지, 밤에 열은 안 나는지, 음식은 뭘 먹이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괜히 잔소리로 들릴 것 같았고,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아들 집에 갔다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치도 거의 바닥났고, 국도 없었습니다. 반찬 좀 해줄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잘 먹고 있어요. 그 말에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절한 건지, 정말 괜찮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물러섰습니다. 생일날 케이크를 사서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손주 생일이었는데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저희 케이크 이미 주문했는데. 제 케이크는 냉장고에 들어갔고 며느리가 주문한 케이크로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먼저 물어봐야겠다고, 그냥 찾아가면 안 되겠다고 말입니다.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며느리를 만나도 건강 잘 챙기렴, 수고했어 같은 짧은 인사만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집안일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알아서 하는 걸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가끔 뭔가 도와주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불편해질까봐, 괜히 간섭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조용히 있었습니다. 미국 가족관계연구소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갈등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65%가 며느리 눈치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삼킨다고 답했고, 며느리의 58%는 시어머니가 속마음을 말해주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답했습니다. 서로 조심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며느리도 답답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봤을까요? 혹시 제가 너무 오해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속마음을 말하길 바랐을지 모르지만 제가 진짜 속마음을 말하면 불편해했을 겁니다. 반찬이 없는데 괜찮겠니? 아이가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는데 괜찮겠니? 이런 말들은 결국 간섭으로 들릴 테니까요. 그래서 더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더 혼자 삼켰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걱정하고 마음속으로만 안타까워하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서로 예의는 지켰지만 마음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기도 애매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면 아들이 불편해할 게 뻔했으니까요.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창피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눈치 본다는 말을 어떻게 입 밖으로 꺼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삼켰습니다. 그렇게 삼킨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자녀나 며느리, 사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계신가요? 괜히 불편해질까봐, 괜히 간섭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입을 다물고 계신가요?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하다가 지난 3년간 아들에게 보낸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집 전세 보증금 보탤 때 3천만 원, 차 바꿀 때 1,000만 원, 아이들 학원비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씩, 명절 때마다 100만 원씩, 그 외에 급하다고 할 때마다 보낸 돈들까지 합치니 거의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숫자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7천만 원이면 제가 노후에 쓸 돈이었습니다. 아껴서 모은 돈이었고 제 노후를 위해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주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좀 도와줄 수 있어?
그 말 한마디면 통장을 열었습니다.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썼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장 갈 때마다 손주 손녀를 맡았습니다. 일주일씩, 때로는 열흘씩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학교 보내고, 밥 해주고, 숙제 봐주고, 재우고, 그 반복이었습니다. 허리도 아팠고, 밤에 잠도 설쳤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귀여웠고, 아들 내외가 편하게 일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몸도 많이 썼습니다. 아들 집 이사할 때마다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짐 정리를 도왔고, 커튼을 달았고, 부엌 선반을 닦았습니다. 김장철이면 김치를 담가서 갖다 주었습니다. 20포기씩 담가서 차에 싣고 가면 며느리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김치 담그느라 이틀 밤을 새운 이야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던 이야기, 그런 건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참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해준 것들을 아들도 며느리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니, 기억은 하겠지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했으니까요. 부모는 원래 그런 거라고, 할머니는 원래 손주를 돌보는 거라고, 엄마는 원래 돈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 번은 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아니?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따지면 안 되지. 가족인데.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따질 필요 없다는 말,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제가 진짜 화가 났던 건 돈이나 시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 서운했던 건 아들이 제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힘들지 않아? 엄마 건강은 어때? 그런 질문 한 번 없이 계속 받기만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이 줘도 아들은 제 마음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평생 자녀에게 베푼 시간과 마음을 한 번쯤 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무게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이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시간적 지원을 많이 한 부모일수록 오히려 외로움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도움을 많이 줄수록 기대도 커졌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도 컸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일방적인 도움은 관계를 강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불균형을 만든다. 제가 해준 것들이 관계를 가깝게 만들지 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줄수록 아들은 더 당연하게 받았고, 그 당연함 속에서 고마움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이 주는 사람이 되었고, 아들은 점점 더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아니면 그냥 안부를 물으려는 걸까?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엄마, 나야. 지금 시간 있어? 아들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급하지도 않고 특별히 반갑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애들 방학이잖아. 스키 캠프랑 영어 캠프 보내려는데 말이야. 엄마가 할머니인데 조금 지원해 줄 수 있어? 엄마는 혼자 사시잖아. 우리는 애들이 둘이라 부담되거든. 200만 원 정도면 우리도 부담이 좀 덜한데 해줄 수 있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용건이었습니다. 돈 이야기였습니다. 석 달 만에 건 전화가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엄마는 혼자 사니까, 우리는 애들이 둘이니까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하는 그 말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듣고 있어?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보내줄게. 고마워, 엄마. 그럼 나 바빠서 끊을게. 건강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통화 시간 1분도 안 됐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아니,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정상인가? 통화 기록을 다시 내려봤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아들이 건 전화가 5번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첫 번째, 전세 계약 연장할 때 보증금 이야기. 두 번째, 차 수리비 필요하다는 이야기. 세 번째, 아이 병원비 이야기. 네 번째, 명절 전에 용돈 이야기. 다섯 번째, 지금 방금 학원비 이야기. 5번 모두 돈 이야기였습니다. 단 한 번도 엄마 요즘 어때? 엄마 건강해? 엄마 뭐하고 지내? 이런 질문이 없었습니다. 제 안부를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궁금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연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ATM 기계처럼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구조구나. 이게 패턴이구나. 아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관계가 이렇게 굳어진 거구나. 아들은 제게 필요한 것만 요청하고 저는 그걸 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연락이 끊기는 반복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들이 먼저 전화할까? 며느리가 궁금해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계속 흘러갈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진짜 어떤지, 제가 먼저 손을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일주일만 먼저 연락하지 않아 보자. 제가 먼저 전화하지 않고 문자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보자. 그리고 확인해보자. 아들이 정말 저를 궁금해하는지 아니면 용건이 생길 때까지 잊고 사는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이런 결심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기다려보기로 마음먹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본 도쿄대학 노년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무심함은 학대보다 깊은 상처를 준다. 왜냐하면 학대는 관심의 왜곡이지만 무심함은 관심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노년기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다. 맞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무례하지도 않았고 나쁜 말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심했습니다. 제 존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생각났고 필요 없을 때는 잊혔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봤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늘 아침이면 아들에게 잘 잤니? 오늘 날씨 춥다더라. 감기 조심해. 이런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손이 먼저 휴대폰으로 갔습니다. 문자 앱을 열려던 순간 멈췄습니다. 아니야. 오늘부터는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단 한 번 문자를 안 보낸 것뿐인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마치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내일은 다시 보내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날은 길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휴대폰이 신경 쓰였고, 장을 보다가도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점심은 먹었니? 보내려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더군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늘 제가 먼저 했으니까요. 하지만 알면서도 허전했습니다. 혹시 오늘은 아들이 먼저 연락할까 기대했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이 계속 휴대폰으로 갔습니다. 문자 한 통 보내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힘들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라고 정했으니까요. 그 약속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휴대폰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었습니다.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문자를 안 보내니 아침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단 몇 분의 차이인데 하루가 달라 보였습니다. 나흘째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다는 게 새삼 실감 났습니다. 정말 용건이 없으면 연락을 안 하는구나. 정말 제가 궁금하지 않은 거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달랐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섯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먼저 연락 안 하기로 했어. 친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제가 먼저 안 하면 연락이 오나 안 오나.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래 봤어. 근데 결국 내가 먼저 하게 되더라. 자식한테 뭘 바라겠어?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자식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혹시 아들도 저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엿새째, 거의 일주일이 다 되어 갔습니다. 여전히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안함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대신 담담해졌습니다. 아, 정말 이게 우리 관계구나. 제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궁금해하는구나. 걱정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나도 회사 야유회 있고 아내도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괜찮지?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엄마, 듣고 있어?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제가 아프지 않은지 궁금하지 않은지 한마디도 없이 바로 용건이었습니다. 이틀 반 동안 손주를 봐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안 돼? 아들이 조금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짧게 말했습니다.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래. 엄마도 주말에 약속 있어?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주말에 약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다른 데 알아봐야겠네. 그래. 엄마 나중에 또 연락할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통화 시간은 2분도 채 안 됐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방금 제가 뭘 한 걸까? 아들에게 거절한 걸까? 그게 맞는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쁜 엄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뭔가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사를 말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니라고 말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이 다시 전화할까봐 기다렸습니다. 혹시 엄마 괜찮아? 요즘 왜 연락 없었어? 라고 물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거절했다는 사실에 서운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궁금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 없으니까 연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제 거절에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관심했습니다. 손주를 못 맡겼으니 다른 방법을 찾았을 뿐이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제가 왜 거절했는지,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싸우는 것보다, 따지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은 무관심의 증거였으니까요. 제가 있든 없든 아들의 삶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제가 도와주든 안 주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선택사항이었습니다.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죄책감이었고 하나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이 둘이 번갈아가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죄책감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내가 나쁜 엄마가 된 건 아닐까? 아들이 필요할 때 거절한 게 잘못된 건 아닐까?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다른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지 않아도 됐고, 아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며느리 생각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무도 제게 요구하지 않았고, 저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하루를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시간이 온전히 제 거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늘 아들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뭘 필요로 할까? 손주들은 잘 있을까? 며느리는 제게 불만이 없을까? 그런 생각들로 하루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고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서 공고를 하나 봤습니다. 구청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는 한 번도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들도 연락 안 하는데 혼자 그림이나 그리겠다고?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왜 안 돼? 내가 하고 싶은데 왜 안 돼? 다음 날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수강료는 석 달에 15만 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돈도 아들한테 보냈을 텐데 이번에는 저를 위해 썼습니다. 첫 수업날 강의실에 들어서니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다들 조용히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붓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가물가물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1시간쯤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물감이 종이 위에 번지는 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구나.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저를 위해 시간을 썼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수업이 있는 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디 갈 곳이 있다는 것,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의미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수업을 듣는 김 여사님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림 잘 그리시네요. 처음이라고 하셨죠? 재능이 있으신가 봐요.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김 여사님과 차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김 여사님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아들은 바빠서 연락이 뜸하고 며느리와는 거리가 있고 손주는 보고 싶지만 부담스러워서 자주 못 만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여사님과 자주 만났습니다. 수업 끝나고 차도 마시고 가끔 시장도 같이 가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들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요.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문화센터 수업도 이제 제법 익숙해졌고 김 여사님과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제 하루가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생각은 여전히 났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매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2달 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설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또 무슨 부탁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 질문에 손이 멈췄습니다. 용건이 아니었습니다. 안부였습니다. 2달 만에 처음 듣는 안부 인사였습니다. 응, 잘 지내. 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잘 지내. 그런데 엄마 요즘 연락이 없어서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했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들이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확인하는 걸까? 아니, 안 아파. 그냥 바빴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를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연락 안 하시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상하다는 말에 씁쓸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게 당연했으니까. 안 하니까 이상한 거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건강하게 지내. 통화를 마무리하려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있어? 우리 집으로 올래?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 초대였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늘 제가 먼저 놀러 가도 될까? 물어봤었는데 아들이 먼저 초대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 같았으면 바로 그래, 갈게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게도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응, 알았어. 그럼 연락 기다릴게. 엄마 건강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아들이 변한 걸까?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걸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일요일에 오실 수 있으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짧지만 정중한 문자였습니다. 역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한 건요. 하루 정도 고민했습니다. 갈까 말까? 가면 다시 예전처럼 될까? 제가 또 먼저 연락하고, 또 챙기고, 또 눈치 보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정말 뭔가 달라진 걸까?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요일 점심때 갈게.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제가 먼저 챙기지 않을 거야.
제가 먼저 물어보지 않을 거야. 그냥 초대받은 손님처럼 갈 거야. 필요 이상으로 애쓰지 않을 거야.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전처럼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가져갈 과일 한 박스만 샀습니다. 용돈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으니까요. 옷도 편한 걸 입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오쯤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손주들이 반갑게 맞아줬고 며느리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뭐 도와줄 거 없니? 물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거실에 앉았습니다. 초대받은 손님처럼요. 점심을 먹으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제게는 낯설었습니다. 아들이 제 일상을 궁금해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수채화 배우러 문화센터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좋겠다. 엄마도 취미 생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응원이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할게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며느리를 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안 해도 되는구나. 그들끼리 잘하는구나. 오후 2시쯤 일어섰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때까지 있으면서 이것저것 챙겼지만 이번에는 적당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갈게. 아들이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요? 좀 더 계시지 그러세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오늘 잘 놀았어.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허전하지 않았고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오늘 만남이 좋았던 건 제가 저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애쓰지 않았고 눈치 보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일요일에 와줘서 고마워요. 애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전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요. 저는 담담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나도 좋았어. 여러분께서는 가족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시나요? 도우러 가는 사람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초대받은 손님으로 가시나요?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이제야 그 말을 이해합니다. 제가 저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 아들도 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를 하찮게 여겼을 때 아들도 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아들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챙길 거라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관계가 예전처럼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달라졌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베푸는 만큼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도와줄 때는 여유가 있을 때만 도와주고 거절할 때는 미안해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을 때, 밤에 잠들기 전 누워 있을 때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로움은 무시당해서 생긴 외로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혼자라서 느끼는 외로움일 뿐입니다. 현재의 일상을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는 아침,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짧은 산책을 나가는 하루. 화요일과 목요일엔 문화센터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김 여사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손주들 생각도 나고 아들 목소리도 듣고 싶지만 더 이상 그것이 제 하루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들에 대한 마음을 정리해 봅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다만 제 인생의 전부로 놓지 않을 뿐입니다. 연락에 대해서도 뒤늦게 배운 기준이 생겼습니다. 먼저 연락하되 제 하루를 다 비우지 않을 것. 용건이 아닌 안부 전화도 제가 여유 있을 때만 걸 것. 도움은 사랑이지만 희생이 습관이 되지 않게 선을 그을 것. 기다릴 때에도 제 삶의 중심은 저에게 둘 것. 지금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자식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거리.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의존하지 않는 사랑. 외로움 속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는 삶.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실까요?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기고, 먼저 걱정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인 분들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사위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계신가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랑했을 뿐이고,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여러분 자신을 지우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도와주되 희생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되 그 기다림 속에서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되 존엄만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할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나쁜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절한다고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리를 둔다고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리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 거리 속에서 여러분께서는 다시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변화는 천천히 찾아옵니다. 어쩌면 자식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께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존엄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쐐니다.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산책을 나갑니다. 아들 생각을 하지만 아들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외롭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지만 존중받습니다. 적어도 저 스스로에게는요. 이게 제가 뒤늦게 배운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저를 지키는 방법.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거리를 두는 방법. 사랑하지만 의존하지 않는 방법. 외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나이에 뒤늦게 배우고 계신 관계에 지혜가 있으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늦게 배운 깨달음이더라도 누군가의 오늘에는 충분히 제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